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가짜뉴스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난 많이 참았다. 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이용료를 내자고 했는데, 그럼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중소 콘텐츠 그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잘 나가는 애들한테 돈 내놔라 하니까 우린 안 내? 가오가 사가지. 경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야지. 우리 원래 그냥 다 내피셜 사지르는 거다. 보통 객관적이라고 하면 진리 같은 걸 생각한다. 나도 방금 진리를 맞지. 진실.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 객관적으로 밝혀내. 취향에 맞는 뉴스 기사를 받아볼 수 있게 추천해준다. 근데 나는 그러면 유튜브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알고리즘에 반영을 하면 당연히 증오랑 분노랑 이런 부추기는 쪽으로 누가 드립을 쳤든 실제 그런 거든. 드립 친 사람 천재인데. 이걸 먼저 약간 소개해야 되지 않겠나, 이 책은.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가짜뉴스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아닌데? 가짜 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 경제학인데. 가짜뉴스, 으 빼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책의 장단점부터 말해볼 건데, 책의 장점은 이제 경제학적 관점의 도입,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돈의 문제가 관련돼 있잖아요. 미디어를 어떻게 돈을 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해줘서 재밌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창업이나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지식을 좀 넓힐 수 있어서 좋아서. 단점은 문체가 좀 어려워요.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난립돼 있고, 문장 자체는 뭔가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중심 내용이 바로바로 눈에 안 들어온다 해야 되나? 영어 어려운 거 그래서 좀 많이 참았다. 좀 약간 참았어? 쳐봤어. 난 많이 참았다. 나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어. 이제 두 번째, 내가 꼽은 한 문장이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아 그럼 멋진 문장은 많다. 몇 개 꼽았는데 짧은 걸 하자면, 지금 왜 몇 개 꼽는데 한 문장이야? 그래서 하나 꼽는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가짜뉴스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가짜뉴스가 우리 시대의 일만 아니다, 이제 루터 시대, 종교 개혁 시대에 가짜뉴스가 횡행했다, 이 시대를 묘사하는 문장으로 이 사람이 지리적 커뮤니티의 반향실에 갇힌 편견의 시대,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져왔고. 나는 이 반향실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튕겨. 맞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대압착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확대되고, 맞아, 굉장히. 그 시대가 이제 평등의 관점에서는 이상적인 시대였는데, 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언론도 위기에 처한다,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마지막 부분에 뉴스에 있어서도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요즘 책들 보면 만물 AI 소리다. 나 같은 문과는 설 데가 없겠구나. 네 번째, 이제 저자의 주장에 대한 간단한 찬반. 저는 망중립성,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접근해야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망중립성에서 제일 부딪히는 두 쌍방이 통신사랑 이제 콘텐츠 플랫폼, CP랑 통신사. 네, 나는 이때까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중립성은 당연히 꼭 절대적이고 꼭 지켜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망중립성을 이제 부수려고 했잖아요. 당연히 망중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또 실리콘밸리랑 연결돼 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일 수 있겠구나. 좋은 논리다. 그치. 플랫폼이 여기서 트래픽의 4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말대로 통신사들이 이익을 계속 취할 수 없다면 5G 인프라를 까는 투자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다, 이거 비판했잖아. 그런데 통신사들은 이미 우리 고객들한테 망 용료를 받아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망중립성이잖아. 이용료를 받아가고 콘텐츠 생산자들도 받아가면 안 된다, 이게 망중립성인데, 결국에 돈을 거두면 망 중립성이 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잖아. 그러니까 돈을 걷는 것 자체가 결국에 진입 장벽이 돼버리는 거야. 돈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러면 다른 중소 컨텐츠 이런 게 새롭게 올라오기가 좀 힘들다 생각. 근데 네 말은 이제 망 이용료를 내라, 이게 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치. 돈 낼 수 있는 애들만 결국에 만드는 거야. 그것도 그렇네. 4K 영상을 내는 곳이 유튜브밖에 없다고 하네. 근데 사실 다른 데도 기술적 능력은 되는데 유튜브는 망 이용료를 안 내는데, 지금 넷플릭스도 우리 망 이용료 안 내고 창고 지어줄게, 데이터 창고, 이렇게 말하면서 쌤쌤 치자 이러는 거다. 진짜 네 말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망 이용료를 내자고 했는데, 그럼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작은 새롭게 콘텐츠, 올라오는 그런 중소 콘텐츠 그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치.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네 말대로 이제 망 중심으로 다 때려치고 돈 막 한다 했다. 그 이유도 사실 이미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데 자기네 기업이 1등이잖아. 좀 더 공부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 그런 위치를. 맞네. 참 그 말도 맞는 것 같지. 근데 한편으로 난 그렇게 생각함. 그런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라기보다는 거기서 얻는 이득을 사회나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구조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망 중립성이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일 수 있다. 꼭 반드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지. 진짜 아프리카 TV나 뭐 왓챠 이런 데는 다 망 이용료 내고 있대. 디즈니 플러스도 간접적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좀 망 중립성 이야기 좀 생각해볼 만한 거리인 것 같아. 요새 또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인가? 거기랑 이제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게 무조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한테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둘 다 한테 필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걱정은 있는 거잖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 어떡하냐. 그렇기 때문에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신생기업이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개념인 만큼 좀 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망 이용료를 거둘 때 차등해서 한다. 큰 기업이라면 많이 걷고 아니면 작은 기업이면은 약간 적게 걷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특정 이상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대기업한테만 돈을, 그럼 이제 새로운 콘텐츠 그런 사람들 이제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좀 적어지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 나왔다. 근데 그 홍준표나 안철수나 제로 레이팅인가 특정 콘텐츠 이용할 때만 망 이용료를 안 받는다. 사실 그것도 망 중립성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로 레이팅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보여? 제로 레이팅.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망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거야. 소비자 대신 대신 내주는 거지. 아, 팀에 그런 거네. SK에서 예를 들어서 멜론 들으면은 우리 데이터 회사 공짜로 거니까 주고. 이거 공짜로 듣게 해줘. 사실 그런 게 어떤 시장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유리한 부분이다. 이거. 그렇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모든 망을 또 그리고 다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네 컨텐츠만 쓰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난 처음에 현중이가 말했듯이 차등에서 받는 거 그 생각했고, 그건 아니면은 그냥 진짜 거대한 플랫폼한테만 이용료를 내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좀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한테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망 중립성은 유지하되 거대 플랫폼 기업은. 근데 이미 돈 걷는 거부터가 이제, 근데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한테 내라는 것도 이제 우리 국내 기업한테 다 받는데, 근데 이제 밑에 애들한테, 국내 애들한테 다 받고 이제 해외에 잘 나가는 애들한테 돈 내놔라 하니까 우린 안 내? 이러는 거다. 가오가 상하지. 경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재밌는 이야기로 하자면 이렇다. 우리나라 기업 지켜야지. 어쨌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또 저자 중에 좀 회의적인 부분은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이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게 과연 미디어의 부활에 도움이 될지. 이 구독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사실. 이 미디어라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같은 신문은 뭐라고 하지? 퀄리티 페이퍼. 그래, 퀄리티 페이퍼. 난 다름없지 않나, 이것도. 수만이 나와야 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과 관련하여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 종교다.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시기에 동양에서도 가짜뉴스가 횡행했다. 너무 기대된다. 16세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제가 강의에서 들은 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그냥 다 내피셜 싸지르는 거다. 책의 장단점, 단점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논문 읽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 학술적인 말투가 너무 딱딱해서 이해하기 힘들었고, 장점이라 하면은 오히려 그만큼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 특히 재밌었던 게 할리우드가 어떻게 문화산업으로 부흥할 수 있었는가. 네, 확실히 그래서 300페이지 조금 넘는다 소화시키는 데서 살짝 버벅거려. 네, 새로운 용어도 좀 많고. 맞아. 미디어 경제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느낌이 있었죠. 내가 꼽은 한 문장: 미디어 기술은 신구 제도의 갈등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능 좋은 레이더일 뿐이다. 신구 제도의 갈등, 제도가 바뀌고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시기에 미디어는 갈등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레이더다. 이런 얘기가, 비유가 되게 좋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냥 그 개념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좋았어요. 특히 객관성에 대해, 객관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객관성이 뭔지 좀 약간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팩트 체크라는 게 그냥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딱 이것만 짚고 넘어간다는 거를 그 객관 저널리즘에서 얘기하는 객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보통 객관적이라고 하면 진리 같은 걸 생각한다. 나도 방금 진리를 맞지. 어떤 진실,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 객관적으로 밝혀내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객관적인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객관성은 그게 아니고 그냥 팩트 자체, 사실을 확인해 봤냐. 그치, 그냥 사실관계 확인 딱 그 정도에 머문다는 거지.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싶은 거 뒷부분에 가면 AI 알고리즘으로 뉴스 소비자가 자기 수준에 맞는, 취향에 맞는 뉴스 기사를 받아볼 수 있게 추천해준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잖아. 근데 나는 그러면 유튜브랑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유튜브 알고리즘이랑 페이스북 알고리즘의 문제가, 그치.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그거 청문회 했었잖아, 미국에. 자정 능력을 잃었다. 그치, 자정 능력 잃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결국은 돈 되는 방향으로 미디어 기업을 이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증오, 분노, 그리고 억울성 그런 쪽으로만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어떡하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렇지. 결국 사람들이 나뉘게 되고 그치. 그게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싶은 그 언론이 막 제4부다 뭐 이런 그 가치만은 지키고 싶다면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그냥 여느 유튜브나 그런 미디어 기업처럼 할 게 아니고 좀 민주주의라든가 중립성이라든가 아니면 양쪽의 가치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리즘에만 수학적 계산에만 의존했었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면 진짜 이익이 되는 대로 결국 페이스북에서 계속 드러난 거는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이익이 되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맞아. 그런 중에서 저자가 놓친 부분이 좀 경제학적 관점에서 맞아. 그런 책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수학적 알고리즘은 결국에 뭔가 확산의 논리. 커지는 것만. 그렇지. 그 뭔가 사회적 맥락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반대하고 싶었고, 특히 좀 가장 반대가 심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같은 맥락인데 이제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감성 데이터까지 수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냐 긍정적으로 반영하냐, 이 뉴스 기사가 어떤 감성을 내포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뭐 투쟁이나 싸움이나 막 분노나 이런 감성을 즐기고 있냐, 아니면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냐, 그런 거를 알고리즘에 반영을 하면 당연히 증오랑 분노랑 이런 부추기는 쪽으로만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랑 같은 얘기긴 하지. 그런 근데 점에서 좀 실제로 글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 중에 감성 분석이라고, 평가 데이터를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나도 그때 살짝 공부해본 걸로는 그런 사전이 있어. 긍정 사전, 부정 사전으로. 아, 진짜로? 뭐 여기에 나온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어렵다 근데.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맛집 분석이면 그 평가 글을 감성 분석을 하는 거지. 긍정적인 평가인지 부정적인 평가인지. 이번에 내 수업 외교 정책론 들어. 70년대에 국가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사실 감정, 사고, 생각, 개인적인 경험, 심리 상태 이런 게 영향을 엄청 중요한데 미친다. 그거를 측정을 하려고 한 거지, 수치로. 거기다가 뭐 각종 사건들을 다 계량화해가지고 뭐 전쟁, 침공 이런 걸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드로 만들어서 그 카드들 간의 인과관계를 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야. 그게 엄청 처절하게 실패했거든. 그걸 어떻게 생각해? 인간의 감정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교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나중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뒤에 AI 이런 이야기 나온 것보다 앞에 뭐 저널리즘 이야기하고 이런 게 더 재밌었어. 책이랑 관련해서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뉴스 가치 9가지 이런 게 있거든. 어떤 게 뉴스가 될 수 있냐. 근데 그 썰은 맞는 거야. 뉴스가 이제 동서남북에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해서 뉴스다. NEWS. 나도 그거 알거든. 팩트임? 팩트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말은 된다 이거. 근데 말은 너무 맞지. 맞는 거 같아.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누가 드립을 쳤든 실제 그런 거든. 드립 친 사람 천재인데. 일보가 이제 한테 돈 엄청 많이 맞아. 받고 신문지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일부러 경쟁 상태를 유지한.